너 남편 믿고 까불어? 춤 안 춰?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시키면 신용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그럼 이거나 마셔. 시뻘건 와인을 머리끝부터 뒤집어 쓴 채 수치심에 떨고 있는 한 여인. 모두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바로 그 순간 지옥 같은 연회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요즘 회사 막년에는 참 재밌게들 하는군. 그들이 건드린 여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검찰 서열 2위 호랑이 고검장의 며느리였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모욕당하는 걸 목격한 시아버지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하는 순간 감히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 과연 그들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시아버지의 우아하고도 잔혹한 사이다 참교육.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 법조계를 이끌어갈 차기 고검장 맹광철의 승진 축하연은 그야말로 성대했습니다.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여들어 그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맹광철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맹검사님, 아니, 이제 고검장님이라 불러야겠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승진은 사필기정입니다. 앞으로도 서리빨 같은 정에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맹광철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얼음 호랑이라는 별명답게 입가에 옅은 미소만 띈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꽃다발과 끊이지 않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광철의 속은 왠지 모르게 답답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구멍이 뚫린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가 무슨 소용인가. 정작 축하받아야 할 가족은 곁에 없는데. 광철은 씁쓸한 마음을 삼키며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키운 아들 도우는 멀리 해외 연수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며느리 혜인이라도 불렀어야 했나 싶었지만 시댁 어른들 틈에서 어려워할까봐 차마 오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배려가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뼈저린 외로움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죠. 죄송하지만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광철은 몰려드는 인파를 뒤로하고 수행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따라오려는 비서관을 물리치고 그는 홀로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긴 복도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음이 잦아들고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호텔 복도 바닥에 깔린 붉은 카펫이 그의 무거운 발걸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창가 쪽 테라스로 향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나이를 먹으니 이런 호사도 다 거추장스럽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밤처럼 쓸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복도 맞은편에서 쿵작거리는 노랫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시장 바닥을 옮겨놓은 듯한 천박한 소음이었습니다. 마셔, 마셔. 오늘 죽고 내일 다시 태어나는 거야. 부장님, 노래 한 곡 더 뽑으시죠. 광철은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랜드 볼룸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연회장이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곳에서는 태상건설 송년의 밤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머리에 두른 남자들이 비틀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고 술 냄새가 복도까지 진동을 했습니다. 광철은 혀를 차며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군. 그렇게 생각하며
무심코 열린 문틈 사이를 스치듯 바라보던 광철의 발걸음이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연회장 안쪽 둥근 테이블 한가운데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항상 입고 다니던 검소한 회색 정장. 그것은 분명 자신의 며느리 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며느리로서 대접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남자가 혜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태상건설의 김판석 부장이었습니다. 윤대리, 너는 무슨 엉덩이에 뿔이라도 났어? 남들은 다 나와서 분위기 맞추는데 왜 혼자 고고한 척이야? 김판석이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혜인을 몰아세웠습니다. 혜인은 곤란한 표정으로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장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 야, 핑계도 좀 성의 있게 대라. 너 지금 내 남편 믿고 뻣뻣하게 구는 거지? 김판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말리기는커녕 킥킥대며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혜인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춤은 다음에 추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은 없어. 오늘 내가 너 춤추는 꼴을 꼭 봐야겠어. 김판석은 억지를 부리며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반이나 남은 붉은 레드와인이 찰랑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광철 역시 숨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춤 안 춰? 그래, 그럼 이거라도 마셔. 머리로 마시라고. 김판석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와인병을 거꾸로 들었습니다. 콸콸콸. 검붉은 액체가 혜인의 정수리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단정했던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젖어들고 희고 깨끗했던 얼굴 위로 붉은 핏물 같은 와인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와인은 그녀의 회색 정장 재킷을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야! 혜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와인이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를 더 춥게 만든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와하! 부장님, 진짜 나이스 샷. 아이고, 윤대리 꼴 좀 봐. 물에 빠진 생쥐가 따로 없네. 누구 하나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김판석의 비위를 맞추느라 혹은 이 상황을 즐기느라 바빴습니다. 김판석은 빈 병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으며 으스대듯 말했습니다. 어때? 이제 좀 정신이 들어?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시키면 신용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혜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눈물이 와인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의 왁자지껄한 소음을 뚫고 지옥 같은 불구덩이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그 남자의 등장에 입구 쪽에 있던 직원들부터 하나둘씩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선 맹광철. 그의 눈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광철은 며느리 혜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와인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는 며느리의 참담한 몰골을 가까이서 보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판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김판석이 술에 취한 눈을 개슴츠레 뜨며 물었습니다. 광철은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울릴 만큼 묵직했습니다. 요즘 회사 막년에는 이렇게 하나 보지? 그 한마디에 연회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판석은 본능적으로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느꼈지만 술기운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는 남의 회식 자리에 와서 훈수질이야? 나가. 당장 안 나가? 김판석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광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판석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김판석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광철은 시선을 돌려 휴대폰으로 낄낄대며 촬영을 하던 직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서슬 퍼런 눈빛과 마주친 직원들은 황급히 휴대폰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광철은 다시 시선을 혜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따뜻하고 애처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와인으로 젖어버린 며느리의 어깨에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혜인의 어깨를 감싸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버님? 혜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광철은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꺼내 며느리의 얼굴에 묻은 와인을 닦아주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더없이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가자. 이런 곳에 더 있을 필요 없다. 광철이 혜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혜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시아버지의 단단한 손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몸을 돌려나가려 하자 김판석이 씩씩거리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 야, 윤대리. 너 지금 근무 시간 연장이야. 누구 마음대로 간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김판석이 광철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중년 남성이 김판석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김 부장, 미쳤어? 당장 그 손 치우지 못해. 뛰어온 사람은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맹광철 앞에 납작 엎드려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미처 살피지 못해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고검장님. 고검장이라는 단어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김판석의 표정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와인병을 들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2인자, 살아있는 권력 맹광철. 뉴스에서나 보던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광철은 고개를 숙인 지배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공포에 질린 김판석만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내 며느리 옷값은 법대로 청구하지. 아주 비쌀 거야. 광철은 혜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남겨진 김판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깨진 와인병 조각들이 그의 암울한 미래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오는 동안 혜인은 계속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치욕스러움과 시아버지를 뵐 면목 없음이 뒤섞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는
검은색 관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뒷문을 열었습니다. 광철은 혜인을 먼저 태우고 자신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출발해. 집으로. 네, 고검장님.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호텔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혜인은 무릎 위에 놓인 시아버지의 재킷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재킷에 와인 얼룩이 번져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죄송함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옷이 다 버려서. 혜인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철은 창밖을 보던 시선을 거두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옷이야 다시 사면 그만이다. 하지만 네가 받은 상처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느냐? 광철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심했던 시아버지로서의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혜인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았던 설움이 터져나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광철은 말없이 자신의 큼지막한 손으로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덮어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더라도 기필코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광철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가 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사냥을 앞둔 서늘한 살기였습니다. 차는 어둠을 뚫고 맹렬하게 질주했습니다. 이제 호랑이의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관용차가 성북동의 맹광철 자택 차고지로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시동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차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광철은 차 문을 열고 내리며 며느리 혜인이 내릴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와인에 젖어 엉망이 된 혜인의 모습은 화려한 저택의 조명 아래서 더욱 처량해 보였습니다. 현관을 지키던 가사 도우미가 깜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모님, 이게 무슨 꼴이세요? 김 여사, 당장 따뜻한 물 받아주고 갈아입을 옷 좀 챙겨줘요. 그리고 따뜻한 차도 한 잔 내오고. 광철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도우미는 서둘러 혜인을 부축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광철은 텅 빈 거실 소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벽난로 위에 놓인 가족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 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우나,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내 처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 씻고 나온 혜인이 수수한 실내복 차림으로 거실에 내려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은 말랐지만 퉁퉁 부은 눈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광철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우미가 내온 대추차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광철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인아, 네 아버님, 내게 숨기는 게 있지? 광철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말투는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혜인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쥔 두 손에 힘을 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훈이 정말 해외 연수 간 거 맞냐? 그 한마디에 혜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테이블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훈 씨 연수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냐? 지방에. 폐기물 처리 공장에 있어요. 뭐라고? 광철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본사 전략 기획팀에서 잘 나가던 아들이 갑자기 폐기물 공장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혜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도훈 씨가 김판석 부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감사팀에 제보했는데 오히려 도훈 씨가 누명을 썼어요. 회사는 도훈 씨를 배신자로 몰아세우고 지방으로 쫓아냈어요. 광철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내부 고발을 한 아들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니. 그것도 모르고 자신은 검사라는 명예에 취해 살았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님 승진 심사 기간이잖아요. 도훈 씨가 절대로 아버님께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아버님 앞길에 누가 될까봐. 죽어도 혼자 해결하겠다고. 아들의 깊은 속내를 알게 된 광철은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한 아버지였으면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숨었을까? 후회와 자책이 밀물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 모욕을 참아가며 회사를 다닌 거냐? 김판석 부장이. 제가 회사에 남아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도훈 씨를 다시 본사로 불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도훈 씨가 그 냄새나는 공장에서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혜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인지를 자처하며 그 더러운 갑질을 견뎌온 며느리. 광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혜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야. 이 못난 시애비가 너희들 마음도 모르고. 천하의 맹광철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광철은 서재에 틀어박혀 밤을 지새웠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들이 보내온 이메일 출력물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미국은 날씨가 참 좋아요. 공부도 잘하고 있고 동료들도 좋습니다. 건강하시죠? 거짓말로 가득 찬 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담긴 편지들. 광철은 편지를 구겨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놈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씹어먹어주마.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광철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서슬퍼런 살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상대는 그가 특수부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온 최정예 수사관 오 반장이었습니다. 예, 고검장님. 이 이른 시간에 어인 일이십니까? 오 반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조용히. 알겠습니다. 30분 뒤 오 반장이 광철의 집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광철은 인사를 받을 새도 없이 메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태산건설 김판석, 전무 최태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들, 그리고 태산건설 자금 흐름. 싹 다 털어봐. 태산건설이요? 거긴 꽤 덩치가 큰데. 공식 내사입니까? 아니, 일단은 비공식이야. 하지만 아주 빠르고 정확해야 해. 특히 김판석이라는 놈, 법인카드 내역부터 사돈의 팔촌 계좌까지 다 뒤져. 광철의 눈빛을 본 오 반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오랜 세월 모셨지만 저토록 무서운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오 반장은 군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한편 태산건설 김판석 부장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젯밤 호텔에서의 일이 악몽처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맹광철, 차기 고검장, 하필이면 그 영감 며느리를 건드리다니. 김판석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결심한 듯 전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태산건설의 실세이자 자신의 뒷배인 최태산 전무를 만나야 했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김 부장, 어제 술 많이 마셨어? 최태산 전무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판석은 넙죽 엎드려 어젯밤 일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혜인에게 와인을 부은 건 쏙 빼고 재수없게 맹광철과 엮였다는 식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뭐, 맹광철? 그 호랑이 검사 며느리가 우리 회사 대리라고? 최 전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신문을 집어 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맹광철은 검찰 내에서도 타협을 모르는 독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꼬투리를 잡혔다는 건 회사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너 미쳤어? 누굴 건드려도 하필이면. 야,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싼 똥이니까 네가 치워. 전무님 살려주십시오. 검찰에서 움직이면 저만 죽는 게 아닙니다. 비자금 장부, 그것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김판석이 은근슬쩍 협박 섞인 애원을 했습니다. 최 전무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김판석을 노려보다가 이내 냉정을 되찾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태평양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최 전무. 급한 불이 좀 떨어졌어. 검찰 쪽 라인 다 가동해. 맹광철 그 인간 동향 파악하고 방어막 쳐야겠어. 아주 두껍게. 전화를 끊은 최 전무는 김판석을 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입단속 철저히 해. 직원들한테 함구령 내리고. 그리고 맹광철 며느리 걔 당분간 건드리지 마. 아니, 아예 회사 나오지 말라고 해. 유급휴가 줘서라도 치워버려. 같은 시각 검찰청 맹광철의 집무실. 오 반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역시 베테랑답게 반나절 만에 김판석의 뒤를 털어온 것입니다. 고검장님,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김판석, 이 사람 법인카드를 자기 지갑처럼 썼더군요. 룸살롱, 골프장, 심지어 마누라 명품 가방까지.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오 반장이 서류 한 장을 따로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훈이 썼던 내부 고발 보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아드님이 3개월 전에 감사팀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김판석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풀려서 횡령한 증거더군요. 그런데 감사팀장이 이걸 묵살하고 오히려 아드님을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광철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적막한 집무실을 채웠습니다. 아들이 옳았다는 증거, 그리고 회사가 조직적으로 아들을 매장했다는 증거,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광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는 낮게 의졸였습니다. 오 반장. 예. 공식 수사로 전환한다. 특수부 전원 소집해. 알겠습니다. 죄목은 뭘로 할까요? 광철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그리고 직권남용 및 폭행. 걸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걸어. 숨쉬는 것조차 불법으로 만들어버려. 광철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행해질 무자비한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혜인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휴가를 쓰라는 김판석의 문자가 왔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혜인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판석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혜인을 보자마자 흠칫 놀라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윤대리, 아니 윤 여사님, 몸은 좀 괜찮으신가? 휴가 쓰라고 했는데 왜 나오셨어? 김판석의 비굴한 태도에 혜인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사람이 시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마자 꼬리를 내리는 꼴이라니. 혜인은 차가운 눈으로 김판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부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어제는 내가 술이 좀 과해서 미안하게 됐어. 내가 실수했네. 실수요? 혜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가 김판석을 쏘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던 예전의 윤혜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리에 와인 부으신 거 실수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제 남편 지방으로 쫓아낸 거 그것도 실수인가요? 김판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숨죽여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김판석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각오하세요. 저도 저희 아버님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혜인은 김판석을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멍하니 서 있는 김판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훈 씨,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당신 꼭 지켜줄게. 혜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태상건설 본사 로비. 평화롭던 오전 업무 시간,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검찰청 특수부 수사관들이 파란색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통제하고 사무실로 뛰어들어가는 수사관들의 기세는 맹렬했습니다. 모두 손 떼고 물러서세요. 지금부터 압수수색 시작합니다.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가 날아다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분리되는 소음으로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몰래 횡령 장부를 파쇄하려던 김판석 부장은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영장 있어? 여기 있습니다. 김판석 부장님, 증거인멸 시도는 구속 사유 추가되는 거 아시죠? 오 반장이 김판석의 눈앞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김판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 시각 전무실에 있던 최태사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맹광철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그리고 대대적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맹광철, 감히 내 안방을 쑤셔? 전쟁을 하자는 거냐? 최태사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뒷문으로 주요 장부들을 빼돌리라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물 출입구는 모두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된 기분. 최태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비열했습니다. 국장님, 접니다. 네, 최 전무입니다. 부탁드린 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헤드라인 좀 자극적으로 뽑아주십시오. 아주 악질적인 권력 남용으로 보이게 말입니다. 전화를 끄는 최태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법으로 안 된다면 여론으로 죽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매수한 언론과 정치권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조간신문 일면은 충격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단독 차기 고검장 내정자, 며느리 직장에 보복수사 논란, 사설 공권력의 사유화, 맹광철 고검장은 자격이 있는가? 방송 뉴스에서도 앵커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맹광철을 비판했습니다. 김판석의 갑질 사건은 쏙 빠지고 맹광철이 며느리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건실한 기업을 탄압한다는 내용으로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뉴스가 떠드는 대로 분노했습니다. 아니, 검사가 자기 며느리 기분 좀 나쁘다고 압수수색을 해? 완전 직권 남용이네. 저런 사람이 무슨 고검장이야? 여론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인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석이 익명으로 유포한 거짓 글들이었습니다. 태상건설 며느리녀의 실체, 회사에서 여왕벌 놀이하다가 징계받음, 상사한테 꼬리치다가 안 되니까 시아버지 백으로 보복함, 입에 담기도 힘든 더러운 말들이 혜인을 난도질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던 혜인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가득 채운 악플들을 보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자신은 그저 피해자일 뿐인데 세상은 그녀를 희대의 악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혜인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시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혜인은 공황 상태에 빠져 방구석에 웅크린 채 덜덜 떨었습니다. 그 시각 검찰청 맹광철의 집무실 분위기도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이 날아들었고 검찰총장마저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했습니다. 맹 고검장,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일단 수사 멈추는 게 어떻겠나? 총장님, 이건 명백한 기업 비리 수사입니다. 덮을 수 없습니다. 자네 고집이 센 건 알지만 이러다 자네 옷 벗는 수가 있어. 적당히 해. 전화가 끊어지고 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정의가 권력과 돈 앞에서는 이토록 무력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손님을 알렸습니다. 최태산 전무가 보낸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고검장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광철은 변호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희 전무님께서 맹 고검장님을 아주 존경하고 계십니다. 서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쯤에서 푸시죠. 오해라니요? 이번 수사 혐의 없음으로 종결해 주시면 아드님을 본사전략기획팀 임원으로 바로 승진 발령 내시겠답니다. 그리고 며느님께도 충분한 위로금을 드리고요. 그것은 명백한 매수이자 협박이었습니다. 아들의 인질 상태를 이용해 거래를 하려는 저열한 수작이었습니다. 광철이 서류를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신들 사람 잘못 봤어. 예. 내 아들은 쓰레기 같은 회사 임원 자리 따위에 관심 없어. 그리고 나 맹광철은 범죄자와 거래하지 않아. 광철은 변호사가 가져온 봉투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당장 내 방에서 나가. 그리고 전에 내 주인한테 목 씻고 기다리라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목을 칠 테니. 변호사는 광철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쫓기듯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광철은 의자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패기는 부렸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은 대부분 조작되었거나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김판석의 개인 비리는 입증할 수 있어도 몸통인 최태산을 잡을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김판석 하나 꼬리 자르기로 끝나고 자신은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광철은 밤늦도록 불 꺼진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내부 고발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고서 귀퉁이에 아들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광철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을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광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장된 이름 내 아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지방의 어느 외딴 폐기물 처리 공장. 낡은 컨테이너 숙소 안에서 도우는 빗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아버지를 비난하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괴로운 마음에 채널을 돌리려다 울리는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도우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 침묵 속에 흘렀습니다. 뉴스 봤지? 아비가 못나서 시끄럽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저 때문에. 아버지가 곤란해지셨잖아요.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줄도 모르고. 광철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결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훈아, 네가 감사팀에 제출했던 그 자료, 그게 전부냐? 도훈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바닥 장판 밑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목숨처럼 지켜온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다오. 아비는 지금 검사가 아니라 내 아버지로서 묻는 거다. 너 더 큰 걸 가지고 있지? 아버지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도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제가 가진 게 공개되면 아버지가 다치실 수도 있어요. 최태산 전무가 정치권에 로비한 장부까지 있거든요. 그 명단에 아버지 선배나 동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도훈은 그동안 이것 때문에 망설였던 것입니다. 화려한 혹시라도 아버지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하지만 광철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도훈아,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명예는 쓰레기다. 내 명예 따위는 시궁창에 버려도 좋아. 하지만 너와 혜인이 눈에 눈물 나게 한 놈들은 용서 못해. 천둥 소리가 컨테이너를 뒤흔들었습니다. 도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필요합니다, 아버지. 제가 갈까요? 그래. 올라와라. 네가 가진 진짜 칼을 들고 와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훈은 벌떡 일어나 바닥 장판을 들추었습니다. 먼지 쌓인 비닐봉지 안에 검은색 외장하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상건설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도훈은 외장하드를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짐가방 하나를 둘러매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혜인아. 그리고 아버지. 이제 제가 끝내러 갑니다. 검은 밤, 폭우를 뚫고 서울로 향하는 낡은 시외버스에 도훈이 몸을 실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울검찰청 지하 주차장의 구석진 기둥 뒤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맹광철은 운전석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앞유리를 닦아냈지만 거세게 내리는 빗줄기는 시야를 계속해서 흐렸습니다. 올 때가 됐는데.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낡은 택시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남자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짐가방 하나를 맨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어깨, 며칠은 좋게 굶은 듯한 수척한 모습. 광철은 단번에 그가 자신의 아들 도훈임을 알아봤습니다. 광철이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훈아. 아버지의 목소리에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안경 너머로 그리웠던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빗줄기를 맞으며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광철은 아들의 마른 등을 두드리며 울컥 치솟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아들의 옷에서 그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명색이 고검장 아들인데 이토록 비참하게 방치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늦게 알아봐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불효했죠. 죄송해요, 아버지. 두 사람은 서둘러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안의 온기가 차가운 빗물을 녹여주었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도훈은 젖은 손을 바지에 물러닦고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외장 하드디스크였습니다. 이겁니다. 태상건설의 진짜 장부요. 광철은 떨리는 손으로 외장 하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이 작은 기계 안에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이 마른 침을 삼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판석 부장은 단순한 하수인이에요. 진짜는 최태산 전무가 주도한 폐기물 불법 매립과 비자금 로비입니다. 그들은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독성 폐기물을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정치인들과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고요. 광철은 노트북을 열어 외장하드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과 폴더가 떴습니다. 비자금 관리 대장, VIP 선물 리스트, 매립지 좌표.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던 광철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로비 리스트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자신의 선배 검사, 동기 국회의원, 심지어 믿었던 법무부 간부의 이름까지.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핵폭탄급 명단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걸 터뜨리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조직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힐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도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광철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도훈아, 나는 검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야. 내 동료들이 썩었다면 내 손으로 도려내는 게 맞다. 광철은 노트북을 덮으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가자. 혜인이가 기다린다.
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듣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광철은 차를 몰아 성북동 자택이 아닌 안전한 안가로 향했습니다. 이미 혜인은 그곳에 도착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훈이 들어서는 순간 혜인은 비명 같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보, 혜인아. 혜인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나와 도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서질 듯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위어 버린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혜인은 오열했습니다.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혼자서 얼마나.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 안 떠나. 당신 두고 어디 안 가. 광철은 두 사람의 재회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둥근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제는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반격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해. 서류는 조작이라고 우기면 그만이거든. 법정에서 이 진실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광철의 말에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태산건설의 보복이 두려워 누가 나서줄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눈물을 닦은 혜인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혜인아, 너는 이미 많이 다쳤어. 더는 나서지 마라. 아니요, 아버님. 저 혼자만이 아니에요. 김판석 부장한테 당해서 쫓겨난 사람들. 제가 알아요. 그 사람들을 설득해 볼게요. 혜인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고 시아버지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인은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년 전 김판석의 성희롱을 신고했다가 해고당한 전직 경리팀 대리 이정은이었습니다. 정은 대리님, 오랜만이에요. 윤 대리. 아니, 맹 검사님 며느리라면서? 뉴스 보고 놀랐어. 네, 맞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정은은 고개를 저으며 몸을 사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무서워. 태산건설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 그 사람들 깡패나 다름없어. 우리 같은 서민이 어떻게 이겨? 저도 무서웠어요. 죽고 싶을 만큼요. 하지만 도망치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제 남편은 쓰레기 공장에서 뒹굴었고 저는 와인 세례를 받았어요. 대리님도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 보란 듯이 잘 살고 있잖아요. 혜인은 자신의 가방에서 김판석에게 당했던 날 입었던 와인 얼룩이 지지 않은 블라우스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붉은 얼룩을 보는 순간 이정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수모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약속하셨어요. 증언해 주시면 끝까지 보호해 주신대요. 이번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요. 제발요, 대리님. 혜인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이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정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김판석이 나 자를 때 협박했던 내용이야. 그리고 비자금 장부 관리할 때 내가 따로 적어둔 메모도 있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혜인은 녹음기를 받아들고 이정은을 끌어안았습니다. 용기는 전염되는 법이었습니다. 이정은을 시작으로 김판석에게 갑질을 당했던 피해자 2명이 더 합류했습니다. 작고 힘없는 목소리들이 모여
거대한 함성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광철은 집무실에서 치밀한 심리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태산건설 쪽에 정보를 흘렸습니다. 검찰이 김판석만 구속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판석에게는 다른 정보를 흘렸습니다. 최태산 전무가 모든 혐의를 김판석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김판석은 불안에 떨며 최태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마음이 뜬 최태산은 김판석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악인들의 연대란 이토록 허술한 것이었습니다. D-Day가 정해졌습니다. 바로 3일 뒤 저녁 9시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도훈과 혜인은 방송국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를 만났습니다. PD는 가져온 증거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면 나라가 뒤집어지겠는데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두 분 얼굴도 다 공개될 텐데요. 카메라 앞에 나란히 앉은 도훈과 혜인.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훈이 혜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응. 당신이랑 함께잖아. 그리고 아버님도 계시고. 혜인이 다부지게 대답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큐. PD의 신호와 함께 도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태산건설 전략기획팀 과장 맹도훈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걸고 태산건설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하려 합니다. 같은 시각 광철은 어두운 집무실에서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아들과 며느리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강해 보였습니다. 광철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오 반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 검장님, 방송 시작했습니다. 타격대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좋아. 방송 끝나는 즉시 진입한다. 단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알겠습니다. 광철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비가 그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달빛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태산, 그리고 김판석. 오늘 밤이 너희들의 마지막 파티가 될 거다. 도훈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거짓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녁 9시,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TV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이 흐르고 심각한 표정의 앵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태산건설의 추악한 두 얼굴을 고발하려 합니다. 권력 뒤에 숨어 자행된 불법과 갑질,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있는 제보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모자이크 하나 없는 도훈과 혜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긴장한 듯 했지만 결의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도훈은 침착하게 태산건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과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증거 자료인 이중 장부와 매립지 좌표가 화면 가득 송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공분을 가장 크게 산 것은 바로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보자 윤혜인 씨가 직장 상사로부터 당한 갑질 현장입니다. 예전에 그 끔찍했던 순간 김판석이 혜인의 머리에 와인을 붓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 몰래 찍어둔 영상이었습니다.
와인을 뒤집어 쓰고 모멸감에 떠는 혜인과 그걸 보며 낄낄대는 김판석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상을 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악마가 따로 없네. 저런 짓을 해놓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았어? 천벌 받을 놈들. 인터넷 댓글창은 순식간에 태산건설과 김판석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습니다. 시청률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 시각 태산건설 전무실. 대형 TV로 방송을 지켜보던 최태산 전무는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화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미친. 방송국 국장 당장 연결해. 방송 내리라고 해. 와장창. TV 화면이 깨지면서 앵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비서가 벌벌 떨며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전무님, 국장님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청에서 뭐, 똑바로 말해. 본사로 수사관들이 진입하고 있답니다. 정문이 뚫렸습니다. 최태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맹강철이 방송 시간에 맞춰 대대적인 작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최태산은 급히 금고에 있던 여권과 현금 뭉치를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일단 해외로 튀어야 했습니다.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미리 대기시켜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공항으로 가. 밟아. 차가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김판석 부장의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방송을 보고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빗발치는 기자들의 전화와 협박 문자들로 불이 났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태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무님 보셨습니까? 저 어떡합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잖습니까?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이 나쁜 새끼 나를 버려. 김판석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최태산이 자신을 꼬리 자르기 하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었을 게 뻔했습니다. 김판석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맹광철의 서늘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검찰에 가서 다 풀어버리자. 그래야 내가 산다. 김판석은 모자를 눌러쓰고 오피스텔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맹광철은 검찰청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충청도 야산의 폐기물 매립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 수사관들과 환경부 직원들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땅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파내, 더 깊이 파. 오반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포크레인이 흙을 퍼올리자 검은색 오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며 썩은 내 진동하는 폐기물 드럼통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광철은 무전기를 들고 짧고 굵게 지시했습니다. 확인됐다. 전원 검거해. 그 순간 상황실 문이 열리고 비서관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고검장님, 최태산이 인천공항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출국하려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마. 이미 손 써뒀으니까. 광철은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 선글라스를 끼고 급히 게이트로 향하던 최태산 앞을 양복 입은 남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공항 경찰대와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최태산 씨 되시죠?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변호사 불러. 최태산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가차없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공항에 있던 시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 사람 태산건설 전무 아니야? 라고 소리치자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그 추한 몰골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서울중앙지검 로비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체포된 최태산과 자수하러 온 김판석이 동시에 도착한다는 소식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검찰청 정문 앞에 검은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최태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상 빳빳하던 그의 고개는 푹 꺾여 있었고 말끔했던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전무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불법 매립 지시하셨습니까? 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하신 거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최태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때 포토라인 너머에 서 있던 성난 시민 중 한 명이 계란을 던졌습니다. 퍽! 계란이 최태산의 이마에 정확히 맞고 터지며 노른자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나쁜 놈아, 우리 동네 물 다 썩게 만들고 도망가려고 했냐? 시민들의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최태산은 수치심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황급히 청사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김판석의 몰골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도망치다 넘어졌는지 옷은 흙투성이에 신발 한쪽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다 최 전무가 시킨 거예요. 제가 증거 다 가져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추악한 내분이었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실로 향하던 혜인은 로비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오던 김판석이 혜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혜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윤대리, 아니 윤 여사님, 나 좀 살려줘요. 내가 그때 술 취해서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예. 김판석은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혜인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연민과 경멸만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혜인은 자신의 핸드백에서 손수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판석의 발치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닦으세요. 흘린 게 많으시네요. 김판석이 전에 혜인에게 했던 말, 흘리지 말고 마셔라던 그 조롱을 그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김판석은 멍하니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취조실 안. 맹강철은 매직미러 너머로 최태산과 김판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고함을 지르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라는 옷을 벗겨놓으니 그들은 그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추하군. 아주 추해. 광철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일정 다 비워. 집에 갈 거니까. 네. 아직 보고받으실게. 가족이 기다린다. 밥 먹어야지. 그날 밤 성북동 광철의 자택. 오랜만에 집안 가득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과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상석에 앉은 광철, 그리고 그 양옆에 앉은 도훈과 혜인.
세 사람은 숟가락을 들기 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시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혜인이 맑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제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훈 역시 아버지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좋아하시잖아요. 광철은 목이 메어 잠시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텅 비어 있던 식탁, 차갑게 식어 있던 가슴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수많은 사람의 인사를 받았을 때보다 지금 이 소박한 밥상이 그에게는 훨씬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래, 먹자. 우리 식구 다 같이 먹자. 광철이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는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세 사람의 저녁 식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줄 알았던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서울 구치소의 독방. 수의를 입은 최태사는 좁은 감방 안을 맹수처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비록 구속은 되었지만 그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장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들키지 않으면 돼. 최태산이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밀 금고에 숨겨둔 정관계 로비 리스트 원본과 차명 계좌 비밀번호였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봐주던 거물급 정치인들까지 모두 매장될 것이 뻔했습니다. 문제는 그 금고를 여는 디지털 보안 키가 담긴 USB였습니다. 그는 체포되기 직전 그 USB를 김판석에게 맡겼는데 이 멍청한 김판석이 도망치다가 흘렸는지 아니면 압수수색 때 뺏겼는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면회왔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태산의 신복이자 해결사 역할을 하는 박 실장이었습니다. 최태산은 교도관의 눈을 피해 박 실장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찾았어? USB 어디 있어? 그게 김판석 부장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맹도훈 과장이 가져간 외장하드, 거기에 같이 섞여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야? 그럼 그게 맹광철 손에 들어갔다는 거야? 최태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맹광철이 그 USB의 정체를 알아채고 암호를 푼다면 자신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될 터였습니다. 최태산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죽은 목숨, 마지막 도박을 걸어야 했습니다. 박 실장, 애들 풀어. 예, 지금 상황에서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시끄러워. 당장 맹도훈이 집 털어. 집을 부수든 사람을 잡든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그 하드디스크 찾아와. 만약 못 찾으면 그 며느리라도 잡아와. 인질로 써먹게. 최태산의 지시는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내려진 이 은밀하고 위험한 명령은 평화를 되찾아가던 맹광철의 가족에게 또다시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 뒤 맹도훈은 검찰청의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 있었습니다. 혜인은 오랜만에 자신의 신혼집으로 돌아와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머무느라 비워둔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혜인은 창문을 활짝 열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청소기 소리에 섞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되찾은 평범한 일상이
꿈만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도훈 씨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야지. 혜인은 냉장고를 확인하며 저녁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인은 청소기를 끄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아, 예. 도시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정기 점검일이라서요. 집에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평범했습니다. 혜인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스 점검 기간이라는 안내문을 엘리베이터에서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최근 겪은 일들이 너무 끔찍했기에 경계심이 생긴 탓이었습니다. 저기,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사모님, 저희도 바쁜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거 의무 점검이라 안 하시면 과태료 나와요. 금방 끝납니다.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혜인은 망설이다가 대낮이고 아파트니 별일 없겠지 싶어 안전고리를 건 채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 밖에 남자가 갑자기 문틈으로 쇠지렛 때바루를 쑤셔 넣었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문이 억지로 젖혀지며 안전고리가 튕겨나갔습니다. 혜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꺄!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작업복을 입은 거구의 남자 셋이 구둣발로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가스 검침기가 아닌 흉기와 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스 점검원은 위장이었고 그들은 최태산이 사주한 전문 빈집털이범들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혜인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혜인은 공포에 질려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은 혜인을 거실 소파로 끌고 가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었습니다. 야, 빨리 찾아. 검은색 외장하드라고 했지? 형님, 서재부터 뒤질까요? 남자들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이 엎어지고 서랍장이 쏟아졌습니다. 혜인은 묶인 채 바들바들 떨면서 생각했습니다. 도훈 씨, 아버님, 살려주세요. 그때 소파 쿠션 사이에 끼워져 있던 혜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도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조사 거의 끝났어. 금방 갈게. 사랑해. 남자들은 집을 뒤지느라 휴대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혜인은 등 뒤로 묶인 손을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는 손끝 감각에 의존의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앞 복도.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도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인아. 나 지금 출발하려고.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혜인의 목소리 대신 우당탕하는 소음과 낯선 남자들의 거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없어. 안방도 뒤져봐. 이 여자가 어디 숨긴 거 아니야? 으브. 혜인의 비명 섞인 신음소리. 도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혜인아, 혜인아, 무슨 일이야? 도훈이 소리쳤지만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도훈은 미친 사람처럼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마침 집무실에서 나오던 맹광철과 마주쳤습니다. 광철은 아들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보고 단번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도훈아, 왜 그러냐? 아버지, 혜인이가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혜인이가 위험해요. 뭐라고? 광철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즉시 옆에 있던 오 반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오 반장, 지금 당장 도훈이 집으로 병력 출동시켜. 납치 및 특수강도 상황이다. 관할 경찰서에도 연락하고 내가 직접 간다. 광철과 도훈은 관용차에 뛰어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엑셀을 밟자 차가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도로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도훈은 초조함에 입술을 물어뜯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1분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도훈이 차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광철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도 가족의 위기 앞에서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광철은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사이렌 켜. 그리고 갓길로 달려. 책임은 내가 진다. 네, 고검장님. 차 지붕 위로 빨간 경광등이 올라가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도로를 갈랐습니다. 차들이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광철의 차는 미친 속도로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그 시각 혜인의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외장아들을 찾지 못한 괴한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가 혜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아줌마. 그거 어디다 숨겼어? 좋은 말로 할 때 불어. 우리 인내심 별로 없거든. 으브. 몰라요. 혜인이 고개를 저으며 울먹이자 남자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짝! 혜인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입안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경찰 오면 골치 아픕니다. 그냥 이 여자 데리고 나가죠? 인질로 잡고 교환하자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 그게 낫겠다. 챙겨. 남자들은 혜인의 발에 묶인 테이프를 끊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식칼을 혜인의 목에 겨누며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혜인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렸지만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아파트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땀범벅이 된 도훈이 튀어나왔습니다. 도훈은 열린 현관문 사이로 끌려 나오는 혜인을 발견했습니다. 목에 칼이 겨누어진 아내를 보자 도훈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이 개자식들아, 내 아내한테서 손 떼. 도훈은 앞뒤 잴 것 없이 괴한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괴한들도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도훈은 맨 앞을 막아서는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퍽!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지 마. 오면 이 여자 죽는다. 리더가 혜인의 목에 칼을 더 깊이 들이밀었습니다. 혜인의 목덜미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혜인아, 괜찮아? 나왔어. 걱정하지 마. 도훈은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괴한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계단 쪽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맹광철과 경찰 특 공대원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좁은 아파트 복도는 순식간에 총을 든 경찰들과 괴한들의 대치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들 멈춰. 칼 버려. 경찰들이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괴한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자 더욱 난폭해졌습니다. 리더는 혜인을 방패막이 삼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 비켜.
길 안 터주면 이 여자랑 같이 죽을 거야. 괴한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정말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기세였습니다. 광철은 경찰들에게 손짓하여 진입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흉악범들을 상대해 온 베테랑 검사의 위압감이었습니다. 자네들 누군지 알겠군. 최태산이 시켰나? 광철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괴한은 맹광철의 얼굴을 보자 흠칫했습니다. TV에서 보던 저승사자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워. 우린 모르는 일이야. 차 가져와. 도망갈 차 대기시키라고. 잘 듣게. 지금 칼을 버리면 단순 강도 및 상해다. 징역 5년이면 나와. 하지만 광철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내 며느리 몸에 흠집 하나라도 더 내는 순간 너희는 살인 미수, 인질 납치, 특수 공무 집행 방해까지 추가된다. 거기에 배우까지 있으니 무기징역은 확정이야. 평생 감옥에서 썩고 싶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광명을 찾고 싶나. 광철의 압박에 괴한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 몇 푼 받고 심부름 온 잡범들이었습니다. 인생을 걸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리더가 칼을 쥔 손에 땀이 차 미끄러지는 듯 움찔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도우는 범인의 시선이 광철에게 쏠린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도 한쪽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발견한 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괴한들의 얼굴을 향해 분사했습니다. 치익! 하얀 분말이 복도를 뒤덮으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으악! 눈 따가워. 괴한들이 기침을 하며 주춤거렸습니다. 도우는 그 틈을 타 혜인을 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걷어차고 혜인을 낚아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 뒤로 혜인을 숨겼습니다. 엎드려. 광철의 외침과 함께 경찰 특 공대원들이 연기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우당탕? 짧은 격투 끝에 괴한 3명은 순식간에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수갑 채워지는 소리가 찰칵찰칵 울렸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품에는 혜인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혜인의 묶인 손을 풀어주며 그녀의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목에 난 상처를 보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혜인아, 미안해. 내가 늦어서 많이 무서웠지. 아니야. 흑흑. 나 괜찮아. 도훈 씨야말로. 혜인은 도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광철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상처를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제압된 범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비란 없었습니다. 오반장, 예, 고검장님, 이놈들 아주 탈탈 털어. 배우가 누군지, 누가 사주했는지, 녹음기 켜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백받아. 그리고 광철은 어딘가 먼 곳, 아마도 구치소에 있을 최태산을 향해 말하듯 씹어뱉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자식한테 전해.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라고. 사이렌 소리가 멈춘 아파트 복도에는 서로를 끌어안은 가족의 거친 숨소리와 악을 향한 가장의 서슬 퍼런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만이 감도는 서울대병원 1인실 병동. 하얀 침대 위에 윤혜인이 링거를 꽂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악몽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건
남편 맹도훈이었습니다. 도훈 역시 손등과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아내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혜인아.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맹광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퀭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광철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혜인이는 좀 어떠냐? 네, 진정제 맞고 잠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외상보다 심리적 충격이 커서 안정이 필요하대요. 그래, 천만다행이다. 정말 천만다행이야. 광철은 잠든 며느리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어제 조금만 늦었더라면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를 안고 살 뻔했습니다. 광철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감옥에 있는 놈이 감히 내 집 안방까지 쳐들어와 가족을 건드렸다? 이것은 법에 대한 도전이자 가장인 자신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도훈아, 너는 여기 있어라. 혜인이 곁을 지켜. 아버지는 어디 가시려고요? 청소하러 간다. 아주 깨끗하게. 광철은 짧은 대답을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온 광철은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초 경찰서로 가. 경찰서 취조실. 혜인의 집에 침입했던 괴한 3명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가 죽을 대로 죽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집이 차기 고검장의 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취조실 문이 열리고 맹광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팔짱을 낀 채 괴한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데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괴한의 리더가 침을 꼴깍 삼키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고검장님, 저희는 진짜 모르고. 입 다물어. 광철의 낮은 목소리가 리더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변명은 판사 앞에서 해. 내가 궁금한 건 딱 하나야. 최태산이 정확히 뭘 가져오라고 시켰지? 괴한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광철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형사들조차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말 안 해. 니들 살인 미수의 특수 강도야. 최소 15년은 감옥에서 썩게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불면 정상 참작은 해주지. 15년이라는 말에 리더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열쇠요. 디지털 보안키라고 했습니다. 최 전무가 그게 없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오라고, 못 찾으면 며느리라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보안키? 광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최태산이 왜 그토록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집을 뒤지게 했는지. 검찰이 압수한 장부는 껍데기였고 진짜 알맹이는 따로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광철은 즉시 오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반장 들었지? 놈들이 찾던 거 디지털 키야. 도훈이가 가져온 외장 하드 가방 다시 샅샅이 뒤져봐. 분명 그 안에 섞여 있을 거야. 30분 뒤 검찰청 증거물 보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훈의 낡은 가방 안쪽 주머니 찢어진 안감 사이에서 아주 작은 USB 형태의 보안키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최태산이 김판석에게 맡겼다가 김판석이 도망칠 때 챙기지 못하고
도훈이 짐을 챙길 때 우연히 섞여 들어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이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고검장님, 이거 암호가 걸려 있는데 최태산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 뻔한 번호일 리 없어. 그놈이 가장 집착하는 것. 혹시 태산건설 창립기념일 넣어봐.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오반장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열렸습니다. 빙고입니다. 보안키가 열리자 그 안에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최태산이 관리해온 정관계 로비 리스트 원본,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 공무원들의 실명과 액수, 심지어 돈을 건넨 날짜와 장소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권력층을 한 방에 날려버릴 핵폭탄이었습니다. 고검장님, 이거 명단에 낯익은 이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터뜨리면 검찰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오 반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광철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동료, 후배, 선배들의 이름이 줄줄이 엮여 나올 것입니다. 조직의 배신자가 될 수도,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철의 머릿속에 병상에 누워있는 며느리의 얼굴과 울고 있던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정의가 무슨 소용인가.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산다. 오 반장, 예, 전부 공개해. 토씨 하나 빼지 말고 언론에 다 뿌려. 그리고 명단에 있는 놈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소환 조사해. 내 이름 걸고 수사 지휘한다. 알겠습니다. 존명.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뉴스 속보는 최태산의 비밀 금고가 열렸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뇌물 리스트에 오른 유력 정치인들과 고위직 인사들의 실명이 공개되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검찰청 앞에는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구치소 독방에 있던 최태산은 TV 뉴스를 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던 리스트가 공개되자 그를 도와주던 윗선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변호사들조차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아, 맹광철, 네가 감히 나를. 최태산은 벽을 치며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철창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청부 폭력을 사주한 죄까지 더해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처참하고도 확실했습니다. 한편 옆방에 수감되어 있던 김판석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태산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살 길을 도모했습니다. 그는 담당 검사를 불러달라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검사님, 저 할 말 있습니다. 제가 다 불겠습니다. 최태산이 시켜서 한 거 전부 다요. 그리고 그 인간이 예전에 사람 시켜서 노조위원장 린치한 것도 제가 다 압니다. 김판석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플리바게닝 자신이 알고 있는 최태산의 모든 여죄를 까발렸습니다. 악인들의 연대는 이익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판석의 진술은 최태산을 확인 사살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혜인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지극정성인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도훈은 사과를 예쁘게 깎아 혜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자, 아해봐. 이거 꿀사과래. 맛있다. 당신 사과 깎는 솜씨가 많이 늘었네. 공장에 있을 때 당신 생각하면서
과일 깎는 연습 많이 했거든. 도훈의 말에 혜인은 뭉클해져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광철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퇴원 수속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은 사건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퇴원해도 좋다는구나. 집으로 가자. 아버님, 고생 많으셨어요. 뉴스 봤어요. 고생은 무슨, 너희들이 고생했지. 광철은 침대맡으로 다가와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2개의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목적지는 하와이. 가서 좀 쉬다 와라. 아무 생각 말고 맛있는 거 먹고 푹 자고 와. 회사 일은 정리되는 대로 도훈이 복직시킬 테니 걱정 말고. 아버님, 이건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니. 내 며느리 호강 한번 시켜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건 내 사과이자 고마움의 표시야. 광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혜인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자신들을 아끼는지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혜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광철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 아버님 며느리라서 너무 행복해요. 천하의 얼음 호랑이 맹광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색한 듯 헛기침을 하면서도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주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훈도 아버지와 아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병실 안에서 둥글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자. 집에 가서 된장찌개나 끓여 먹자꾸나. 네, 제가 아주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세 사람은 웃으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간호사들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의로운 판결과 그들의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광철은 거두면서 마음속으로 사직서를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미련 없이 옷을 벗으리라.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장 따뜻한 가장으로 돌아가리라.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건이 있고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서울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방청석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산건설 최태산 전무와 김판석 부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태산은 덥수룩한 수염에 퀭한 눈으로 바닥만 응시했고 김판석은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연신 방청석을 힐끔거렸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맹광철, 맹도훈, 그리고 윤혜인이 나란히 앉아 재판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태산, 김판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한 장씩 넘기며 또렷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최태산은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관계 로비를 일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청부 폭력을 사주하고 피해자를 납치하려 하는 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최태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주문을 읽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최태산에게 징역 25년, 벌금 500억 원을 선고한다. 뭐라고요? 25년? 말도 안 돼.
최태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교도관들이 즉시 그의 양팔을 제압하여 자리에 앉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사이다. 라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 김판석에 대한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김판석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고 범죄에 적극 가담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김판석은 10년이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펑펑 울며 혜인이 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지 가해자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법원 앞 벚꽃길을 걸으며 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속이 시원하냐? 네, 아버님.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고생했다. 우리 며느리 그리고 우리 아들. 광철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들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검찰청 대강당. 맹광철의 고검장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화려한 꽃과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고 수많은 검사와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맹광철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준비된 취임사 원고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원고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직서였습니다. 친애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고검장 취임 인사가 아닌 작별 인사를 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광철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정의를 부르짖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는 곁에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건 위선임을 깨달았습니다. 광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당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권력은 칼과 같습니다. 잘못 휘두르면 내 손도 베이고 남도 베입니다. 저는 이제 그 무거운 칼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광철이 단상에서 내려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곧이어 강당 전체가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권력자에 대한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라 진정한 어른에 대한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지켜보던 혜인과 도훈도 눈물을 훔치며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1년 후 서울 서초동의 한 허름한 상가 건물 2층 맹광철 법률사무소 무료 법률 상담 환영. 촌스러운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사람 좋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준다고요? 제가 내용 증명 한 통이면 해결해 드립니다. 넥타이를 풀고 편안한 셔츠 차림을 한 광철이 시장통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고검장 시절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였고 푸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혜인과 도훈이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너희들 왔냐? 바쁠 텐데 뭐하러? 오늘 제 생일이기도 하잖아요. 같이 파티해야죠. 혜인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혜인의 생일이자 광철의 음력 생일이 겹친 날이었습니다. 도훈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태산건설 전략기획팀장으로 복귀하여 회사의 투명 경영을 이끄는 젊은 리더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혜인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해 심리상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갑질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광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밑에서 예쁘게 포장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혜인아, 이거 받아라. 어머,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혜인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얀색 습자지를 걷어내자 눈부시게 하얀 원피스가 나타났습니다. 단아하고 우아한 디자인의 명품 원피스였습니다. 혜인은 감동한 눈빛으로 광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너무 예뻐요. 작년에 그놈한테 와인 뒤집어 썼던 그 옷 내가 버리라고 했잖니. 그때 사주고 싶었는데 이제야 사주는구나. 이건 얼룩질 일 없을 거다. 앞으로 내 인생도 이 옷처럼 깨끗하고 빛나기만 바란다. 광철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원피스를 몸에 대보았습니다. 마치 맞춤 옷처럼 딱 어울렸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평생 아껴 입을게요. 입고 아끼지 말고 자주 입어라. 자, 우리 기분도 좋은데 사진이나 한 방 박으러 갈까? 광철의 제안에 세 사람은 근처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사진관의 조명 아래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가운데 의자에 광철이 앉고 양옆에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혜인과 멋진 슈트를 입은 도훈이 섰습니다. 사진사가 렌즈를 조절하며 말했습니다. 자, 가족분들 좀 더 가까이 붙으세요. 다정하게요. 혜인이 광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도훈이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광철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폭풍우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욕과 수모, 억울함과 공포.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찍습니다. 김치, 김치,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환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 사람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이 네모난 프레임 안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화면은 사진관 쇼윈도에 걸린 이 가족 사진에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사진 위로 쏟아지고 거리에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악은 처단되었고 선한 자들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맹광철 고검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시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을 깊게 울립니다. 권력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내 곁을 지키는 가족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악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선한 사람은 결국 웃게 된다는 권선징악의 결말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늘 시원한 사이다 같은 통쾌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